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반가운 손님이고 기대가 되는 손님이고 이분의 앞날이 어떻게 되느냐에 우리 정치의 앞날이 달려있다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분 관상부터 한번 보십시다. 예, 아주 만면에 웃어주니까 좋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후보로 일단 후보가 됐어요. 아직 선거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확정되는 순간,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그때부터 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부터 열흘 정도 기간이 있죠. 선관위가 공고를 하는 건데, 공고를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 이제 한덕수 대행이 네. 선관위에다가 선거를 실시해 됩니다를 열흘 내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 예. 워낙 기간이 짧다 보니까 바로 당일날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당일날 하면 선관위도 바로 당일날. 예, 예. 아니면 하루 정도 자기들끼리 전체회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고를 하겠죠. 그럼 이제 후보 등록을 바로 받고 예비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받고 그 다음은 이제 각 당의 경선 절차한 다음에 선거가 원래 대선은 21일 동안 치르니까 네. 뒤에서부터 역산해서 선거일부터 한 25일쯤, 26일쯤 되는 시점에 후보 등록을 할 겁니다. 이제. 네. 그럼 그때부터 선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선거 시작이. 그 전까지는 예비 지금 후보. 개혁신당의 예, 후보는 예, 되셨어요. 예, 지명됐습니다. 어떤 절차로 되셨어요? 저희가 원래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네. 그 예비 경선을 치러가지고 네. 77% 이상을, 그러니까 한 후보가 예비 경선에 득표하면은 그냥 후보를 확정되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후보 입후보를 그 룰이 따르니까 사실 후보 입후보 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찬반 투표를 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90% 이상 투표를 했군요. 예, 찬반으로. 예, 예. 네. 그래서 90% 이상 득표를 받아서 저희가 후보로 확정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달리는 일만 남아 있군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후보 선거가 성립 안 하면은 네. 예. 성립 안 하면 안 될 수도 예, 있지만 성립되면은 일단 달리는 일만 남았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성립될 거로 보십니까? 저는 인용된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를 사실상 일으킨 것이고 네. 그것이 실패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위헌위법한 것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저는 결과를 뒤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지금 뭐 헌법재판관들이 이런저런 갈등이 있으면 것처럼 보이는 게 저는 보수 헌법재판관들의 그냥 마지막 그 보수 진영의 서비스 정도다. 뭐냐면 절차를 지연시키는 좋은 정도의 말로 서비스고 나쁜 말로 저항입니까? 저항이고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저거는 지금 최대한 빠르게 결론이 나기 위해 가지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네. 저들도 지금 안에서 엄청나게 진영의 압박을 받고 있을 테니 이재명 대표 판결 뒤로 밀어놓겠다 정도의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합니다. 결론은 어떨 것 같습니까? 몇 대 몇?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 한나라 이 정치의 어떤 예. 격변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몇 대 몇씩의 무슨 이게 뭐죠? 몇 대 몇이라는 프로도 있잖아요. 뭐 그런 그러니까요. 것처럼 같은 용어를 써야 된다는 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 저는 뭐 만장일치가 아니면 이건 사실 좀 헌재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그 중에 8명 계신 분 중에 7명이 다 서울대법대 똑같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군요. 아마 똑같은 책으로 교육을 받았을 것이 똑같은 커리큘럼 근데 교육 뭐 받았을 텐데. 구테타를 한 사람도 서울법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각자 뭐 살아온 이력은 다르겠지만은 너무 다른 판단을 내린다? 예. 그러면 아무리 법관의 재량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헌재하기 전에 옛날에 어딘가에 법원에서 다 판단하던 사람들 아닐 겁니까? 우리가 양심이라고 얘기한 것은 개인적 양심이 아닌데 예. 말하자면 법적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으로서의 양심인데 네, 그렇죠. 그거를 개인의 정치적 양심, 개인의 사상적 글쎄요. 어떻든 만장일치가 나올 거다. 저는 뭐 절차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각하가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보수 진영에 자꾸 해대는 사람들이 네. 있는 게 네, 내용으로 들어가면 8대 0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네, 네, 왜냐 실질적인 쿠데타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군 병력이 동원돼서 국회 둘러싸고 했던 거 다 알기 때문에 결국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각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용은 이미 8대입니다. 절차 문제라 하면 뭡니까? 뭐 내란죄를 뺐다는지 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큰 의미가 뭐 예를 없다고 들어서 봅니다. 뭐 형사범죄의 증거를 갖다 그렇죠. 증거로 채택했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그렇죠. 예. 그걸 다 빼도 유죄가 성립될 텐데. 저는
헌재에서 판단 내릴 때는 이 사람이 어쨌든 직무를 복귀했을 때 실질적인 국가의 수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판단에 들어간다 보는데 군을 거의 사적으로 동원해가지고 쿠데타를 불법적으로 일으킨 사람에게 군 통수권을 다시 줄 수 있느냐는 이거 하나만으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봅니다. 예, 군 통수권 대통령이 하는 무수히 많은 직무 중에서 군 통수권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군 통수권을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다시 주겠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귀할 경우에 군 통수권이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예비적이고 예, 어떤 대통령의 숨겨진 칼 같은 존재니까. 예. 그런데 일상적인 업무는 복귀가 될까요? 저는 시도를 하겠지만은 강한 저항에 부딪힐 거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에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되면 그야말로 이 승리자가 되어 가지고 예, 오케이. 내 임기를 1년 단축하고 예, 우리 개헌을 하자 예. 하면서 전국을 끌고 갈 거다는 윤상현 의원 등의 주장. 그 정도면은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상중하로 굳이 상중하의 중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가장 하책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 해체하려고 하면은 하책일 겁니다. 일상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예, 예. 상책이라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한 2달 정도의 짧은 시간을 두고 하야하겠다 선언하고 대신 그 기간 중간에 실질적으로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총리를 임명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하는 것 정도가 제 생각엔 상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혀 뭐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군요. 일상으로 복귀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우선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합니까? 그분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분의 성격을 이제 다 알게 되었잖아요. 네. 굉장히 급진적이고 욱하고 뱉으면 그냥 뭐 불태전이고 제가 겪었던 폭력적이고 그거를 보면은 저분이 다른 자질은 차치하고라도 제 경험상 위기 또는 기회가 왔을 때는 수그리다가 그거를 탈피하면은 올챙이 어릴 적을 기억 못하고 바로 팍 이제 튀어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통령 선거 치를 때 조금만 지지율이 낮아져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진다 소리가 나오면은 대표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90도 인사하고 이런 사진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조금만 다시 지지율이 올라오면은 또 술자리 가가지고 뭐 그 새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게 별거 아니야. 뭐 예. 내 잠 받아 뭐 예, 이런 거군요. 예, 그러면서 또 바로 그러니까 이게 긴장감이 유지가 안 될 겁니다 아마. 아마 이거 만약에 기각이 나면은 승리감이 그거 보십시오. 그 구속됐다 취소돼서 나오니까 바로 그 앞에서 네. 이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네. 예, 그게 자기 지지층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이럴 때까지는 뭐 했지만은 바로 이제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도저히 못 참는군요. 그렇죠. 예, 너희들 애초에 조금 기다려 죽일 거야. 뭐 말하자면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구속 취소가 된 것도 우리가 봤을 네. 때는 비정상이죠. 내용적으로 본인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네. 절차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그 수사기관에 관할 것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 거 네.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유 그래 절차적으로 어떻게 운 좋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용적인까지 머릿속에 생각해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할권 문제는 왜 그렇게 복잡해진 겁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잘 모르는 국회나 정치권 안에서 누군가가 야 이거는 공수처가 해라 뭐 이런 지시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거야말로 이제 흔히 이제 그 야권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심우정 총장이 설계한 거대한 이런 판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쪽의 음모론적 시각이겠지만은 네. 계엄이 터진 상황에서 각자 도생하지 그걸 그렇게 판을 짤 정도의 전략가가 있었으면 나라가 이 꼴 안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왜 그렇게 혼란스럽게 돼 있었어요? 저는 말하자면 일종의 블랭크가 예. 터진 거죠.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처음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한다고 나왔을 때 말 그대로 그냥 검찰이 싫어서 했다라는 게 그냥 방증된 거죠. 네.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수사체계를 어떻게 개선시킬까에 대해 가지고 합리적인 안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네. 그때 그래서 그런 안도 있었죠. 뭐 한국형 FBI를 만들고 수사를 그래요. 기반을 네. 강력 수사도 네. 아니 특수사는 여기다 이관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김웅 의원 등 일부에서 나왔는데 그냥 무시하고 검찰만 어떻게든 약화시키면 된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구조였던 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수사 들어갈 때도 봤지만은 처음에 직권남용에 뭐 그다음에 뭐 공천 개입이 뭐 다 나왔잖아요. 네. 이게 이런 거물급 수사를 할 때는 검찰이든 수사기관이 그냥 저인망식 수사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혐의로 특정되는 경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내란죄니 그다음 뭐 직권남용이니 뭐 다 들고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보니까 내란죄는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경찰에 가야 되는 거고. 네. 왜냐하면 공수처에 수사범위 없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권남용의 부수적인 혐의로 이제 내란죄를 수사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애초에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게 공수처랑 검찰을 나눌 때 무슨 죄는 이쪽, 무슨 죄는 이쪽, 그리고 무슨 죄 중에서도 특정 지위 이상은 이쪽 이렇게 나눠놓은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걸 굳이 그렇게 나누려고 했으면은 현직 직위를 가지고 나눴어야 된다. 예를 들어 직위. 1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수사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공수처다. 공수처가 뭐. 다 해라. 뭐 하다못해 네. 소매치기부터 뭐 이것까지 다 해라. 네. 그다음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기다 한다. 대신 여기는 권력에게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지명하지 못하게 한다라든지 네. 예,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갖고 구분했어야 되는데 죄문을 가지고 윤석열 그랬죠. 대통령 본인이 그런 블랭크가 생길 거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물론 쿠데타, 내란, 예를 들어서 쿠데타의 경우에 물론 일반인들은 전혀 상상의 밖의 문제일 수 있어요. 예. 말하자면 우리가 둘러앉아 가지고 검찰권을 어떻게 수사권을 조정할 거냐는 것을 논의하는 보통의 테이블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를 할 거라고는 생각할 가능성이 없죠. 없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늘 그거를 생각해 왔죠. 하고도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가. 혹시 그랬을까요? 아니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예. 말하자면 이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중에 최고의 범죄가 거의 유일하게 수사받을 수 있는 범죄죠. 저질러졌잖아요. 예. 그런데 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국가기관도 없고, 말하자면 우리가 쉬운 말로 경찰이 하면 되잖아라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경찰의 수뇌부가 네. 쿠데타의 하수인으로 들어있죠. 공범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 수사권 문제가 누가 붙어서 어떻게 수사하는 게 이 국가 시스템의 안정성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이번 같은 사태가 또 생기게 돼 있죠. 그렇죠. 없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을까? 저는 그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서 뭘 계획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라가 이 꼴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하는데 네. 질러놓고 나니까 하도 주변에 이제 서울대법대 출신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요렇게 가면 살살 빠져나갈 수 발견한 있습니다는 거군요. 누가 찾았겠죠. 그거는. 법꾸라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초반에 그가 좀 이상했던 게 네. 공수처가 사실 경찰을 대행해서 열흘 수사를 하고 구속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찰 단계에서 열흘 갈 수 있다 구속 연장하면은 이렇게 한 거 자체가 특이했거든요. 그게 원래 경찰 단계에서 열흘, 검찰 단계 열흘이지. 네. 공수처는 애초에 적시된 거 자체가 없거든요. 하기 나름인데 그런 것도 입법 미비였는데 그걸 알았던 게 아닌가. 사실 입법상의 어떤 단계가 엉성하게 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막상 수사하려고 경찰이 보니까 경찰 수뇌부가 다 관련자들이야. 이런 경우에 누가 수사할 거냐는 문제가 반드시 생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특검이 유일한 대안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민주당 의원들 놓고 자 12월 3일로 다시 돌아가면요. 네. 12월 3일 딱 이제 계엄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12시 50분에 도착해서 못 들어가다가 1시 5분에 이제 해제 표결하고 1시 50분쯤에 경찰이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거기서. 그랬군요. 무료라서. 1시 50분 들어가니까 뒤에 이제 사람들 쫙 있고 각 당의 지도자급 인물들이 다 있는데 제가 딱 이랬어요. 그때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몇 명 있길래 우선 오늘 그러면 우리가 그 국민의힘에서도 저 10몇 명 들어와 있고 하니까 우선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거는 김건희 특검 및 이런 특검들 재의결하는 걸 처리해버리자. 그리고 국정조사를 의결하자. 네. 국정조사 이제 해서 국회에서 이런 내란 혐의에 대해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을 의결하자. 네. 왜냐?
이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수사 때도 그렇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뭔가 이게 내용이 좀 나오고 그럼 그 다음에 차분차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특검을 하자 그러고 특검하면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탄핵을 하자 그러고 이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조국 혁신당의 모 의원인데 아니다 바로 탄핵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7일 날 네. 탄핵 의견 1차로 들어가고 14일 날 2차 의결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저는 지금도 야당 의원들 만나면 가장 얘기하는 게 그때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이 옹성을 메우듯이 전투를 했어야 된다. 네. 예. 지금 전형적으로 초반에 수도를 치자 그랬다가 네. 우리 전쟁사에 가끔 있는 것들 네. 수도를 친다 했다가 혼란이 생겼죠. 예. 갔는데 아무것도 없네 뭐 이런 상황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구속시켰다 풀려나고 이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민주당만 지금 거의 호들갑인 상황이 됐거든요. 네. 다른 당들은 그냥 기다리면 되지라는 입장으로 있었는데 네. 지난 한 2달, 3달 동안에 그게 불안하니까 날 받아놨으니까 계속 네. 이 사람 탄핵해라 저 사람 탄핵하다가 지금 도대체 뭐 하는 판인지가 모르는 상황이 네. 돼버렸거든요. 이런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저는 이번에 헌재가 빠른 판단을 내는 게 뭐보다 중요하다. 네. 예, 그거는 뭐 촉구하지만 민주당처럼 저렇게 뭐 장애 집회한다고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각하 의견이 좀 있다. 네. 저는 이거는 기각을 내는 거는 본인의 법조인으로서의 커리어에 굉장히 치명적일 거라 생각하고요. 네. 각하 의견을 내는 사람이 좀 있다. 그러면 각하는 각하대로 또 다른 대책을 법약권 세우고 그럼 각하는 탄핵을 재의결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자 저는 각하는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 각하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3명 이상 각하해가지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상중 하책 중에서 자기 딴에 무슨 네. 수습책이나 수습 낼 겁니다. 근데 네. 그게 국민들 눈높이에 불만족스러웠을 때는 바로 국민 여론이 다시 탄핵 걸어라가 나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 상책을 내지 않는 한 중책이나 하책 내는 네. 순간 바로 탄핵 다시 해라 여론이 날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거에 임하는 게 하나의 절차이고 인용 나면 인용 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적어도 평정심은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네. 이재명 대표가 뭐 2심 때문에 날아가고 이런 거에 대한 변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말 그대로 그들만의 변수고 국가를 봤을 이 때는 다르게 민주당에 봐야 어떤 강경 그룹이 있나요? 제가 보기엔 확실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보면 뭐 우클릭 뭐 이런 말을 해서 조금 나오는 하다가 또 강경 모드로 가고 부드러워서 웃고 다니다가 그 다음날 보면 전투복 입고 나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뒤에서 끌어당기나 하는 느낌.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도 네. 요즘 저희는 국회에서 자주 마주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혼자 표정이 어두운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뒤에서 압박을 해서인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놓인 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뭐 아니면 도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네. 그래도 그렇지 일생일대의 대선 도전을 앞두고는 뭐보다는 도나 백도가 자꾸 생각나기 마련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심리 상황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제 우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네.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빠르지 않나요? 빠르다는 말도 있지만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빠르지 않죠. 결코 뭐 중간값 정도 되지 않을까 요즘 트렌드에 보면은 네. 유럽이나 아니면 이런데 뉴질랜드나 이런데 새로운 지도자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네. 30대 후반 40대 초중반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올라오는 게 마크롱도 30대에 올라온 것이고 우리 사회는 왜 그걸 그렇게 느끼죠? 우리가 우리 사회가 왜 꼰대형으로 바뀌어 가죠? 말하자면. 인구 구조에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각각 빨간 당, 파란 당 만들어가지고 네. 그거로 한 30년 속된 말로 해먹으면서 네.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주인공들하고 같이 늙어가고 있군요. 그걸 주고받으면서 사실 치열하게 잘 싸우기도 했고요. 네. 독재냐 아니면 반독재냐. 관심을 끌고 있죠, 계속. 그렇죠. 퍼주기냐 아니면 뭐 생애주기냐 네. 복지냐 이렇게 그들이 나름 파생된 대립구도 잘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세상이 바뀌었냐면은 자기들이 이제 사실은 빨간 당과 파란 당
주력들은 잘 이해 못하지만은 본인들이 같이 밀려나갈 위기에 지금 놓여 있다. 젊은 네. 세대의 그런 욕구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면은. 네.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저출산 때문에 이 아래에서의 덩어리가 생각보다 크게 밀려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 거죠. 그래서 네. 민주당에 가보면은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하고 뭐 그때 뭐 계속 국민의힘에서 여러 역할하고 이럴 때 민주당의 젊은 사람들이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당은 그 당시 686, 586 엉덩이에 깔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당이다라고 자조적으로 얘기했던 민주당은 사람들. 자기들을 예. 예.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제 제 위에 20년이 뻥 뚫려 있었어요. 네. 우리 잘 아는 가장 마지막 소장파 그룹이 뭐였냐면 남원정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 이야기도 오래간만에 들어보네. 남원정이 지금 원장관이 벌써 나이 60이 넘었는데 아니 서울시장 후보 보면 나경원, 원희룡 또 누구예요? 그게 2000년도도 그랬고 그다음 몇 년도에도 또 그 사람들이 지금도 또 그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남원정이라는 분들이 뭐 저도 네. 다 개인적으로 친하고 훌륭한 분들인데 그때 40대 때 그분들이 치고 오르던 기세와 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희룡 장관은 중간에 SD한테 이제 해가지고 사무총장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주류에 편입되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 여당 그 국민의힘 내 소장파가. 네. 예.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무도 안 키워진 거죠, 이제. 소장파는 그냥 스르르 주류로 편입되고 말았고 네.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빈 상태에서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중간급으로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훌륭했던 분들이 김세연 의원이나 아니면은 그 홍정욱 의원이나 어디 갔습니까, 그분들은? 이분들이야말로 이제 정치를 그만뒀죠, 지금. 그 왜 그만두게 됐어요?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게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이분들한테 호감을 많이 보였거든요. 옛날에 네. 천막당사 할 때는 남원정에게 호감을 보였던 거고 네. 나중에 비대위 할 때는 이런 70년대생들한테 네. 호감을 많이 보였던 거고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진급을 못했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당시에 오히려 당 대표를 한번 하거나 원내대표를 한번 했으면은 분위기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 박근혜 정부 시기에 근데 세대가 끊어지고 어떻든 이준석도 야 뭐 좀 귀찮아 밀려났고 그러면서 저 당은 완전히 60년대 또는 70년대 꼰대당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다가 본인이 70년대 기수라고 넣은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었는데 법무부 네. 장관.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그 한동훈 장관이 김세현 세대인 겁니다. 네. 근데 10몇 년 뒤쳐져 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집어넣은 거죠. 네. 그러니까 70년대생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에서 한번 밀었으면은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보기 좋은 세대는 80년대생이었는데 네. 그거를 자기 기준, 자기 60년대생이니까 네. 나보다 한 피치 내려가지고 가야지. 네. 그러니까 70년대생으로 갔고 그게 이제 80년대생 당대표도 겪었는데 한번 70년대생으로 돌아가가지고 여기가 젊다 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역동작 걸린 거죠 완전히 이게 세대교체 프레임 자체가.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70년대식 또는 60년대식 군사 반란, 네. 군대를 동원한 말하자면 네. 반란은 오늘날 국힘당의 논리적인 귀결이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는 국힘당이 뭐 하겠냐? 그거밖에 더 하겠냐? 이런 느낌이죠. 저는 한탕주의가 크게 한몫했다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의 이 치세라고 해야 될까?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네. 자기가 뭔가 불리하고 자기가 항상 뭐 피해보고 있다. 자기가 뭐 이런 이미지 갖고 있으면서 네. 한 방에 뒤집어야지를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네.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도 처음 했는데 자기가 당에서 무시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면 당을 어떻게든 살살 꼬셔가지고 가서 불러놓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빌드업 할 생각 안 하고 당대표를 날리자. 그래가지고 급 좀 주자. 공포정치를 하자. 네. 그래가지고 날린 당대표가 몇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4, 5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네. 그렇게 하고 그거 외에도 보면 그래 우리가 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뭐 총선 치러야 되는데 어떤 그 전략가 누가 업자가 와서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부산을 먹으면 된다.
그러면 부산에다 큰 거 한번 이렇게 걸어보자. 부산 엑스포 싹 걸자. 네. 그래서 이거 꼭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돼야 되니까 보고도 엉터리 보고만 올라오는 거죠. 네.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네. 그것도 있고 거기다가 야 이거 뭐 나라 재정이 곳간이 이거 뭐 내가 보니까 난리가 아닌데 돈 좀 벌어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뭐 차근차근 해가지고 뭐 산업을 아기자기하게 키우고 이런 게 아니라 야 기름 팔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거기다 이제 보면 야 이거 뭐 거부권 갖고 언제까지 버티겠냐? 이거 이재명이 때문에 내가 한 2년 반 동안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했더니만 옆에 김용장 장관 같은 사람 붙어가지고 계엄하면 됩니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한탕주의로 깊게 생각 안 하고 사실 이게 지금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통치 스타일이 우선 한탕주의, 예. 말하자면 술을 좋아하고 네. 이 친구들 사이 동료의 협력이라기보다는 상하 간에 내리꽂는 명령 체제를 선호하고 예. 반민주적이고 민주적으로 협력할 줄 모르고 네.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몰랐나요?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예를 들어 10년 정도 한 사람이면은 네. 이게 이 사람의 인성인지 내재적 퀄리티인지 네. 아니면 경험 부족인지가 판별이 됩니다. 너무 예를 들어- 짧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치판에 보면은 이런 평가된 사람 있잖아요. 10년 동안 한 정치 대권주의 하면서 아, 저 사람이 이거만 잘하면은 최고의 대선 주자인데 근데 10년 동안 그게 안 바뀌면 사람들이 이제 버리는 거죠. 네. 저 사람 10년 동안 그걸 못 했는데 어떻게 믿고 기다리냐. 근데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총장 그만두고 한 5, 6개월 만에 대선 후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야, 저 사람이 서울대 법대까지 나온 사람인데 네. 똑똑하긴 하겠지. 그러니까 모르면 배워서 하겠지. 네. 이런 거를 우리가 핑계로 스스로 들이댔던 거죠, 이제. 저 사람이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윤핵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예, 그 우리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윤핵관하고 굉장히 갈등 예. 관계에 있었잖아요. 예. 윤핵관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알고도 들이밀었으면 이건 무슨 일종의 정치적인 뭐 사기라든가 약간 그런 거 비슷하잖아요. 말하자면 뭐 양두구육이죠. 근데 이게 윤핵관들은 네. 사실 심기경호 정도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들도 동반자는 아니었군요. 선거 제가 그래서 이 제가 가끔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주한 외교관들이 네. 정권 초에 저한테 아, 이 대표 그 윤석열 정부의 권력 서열을 좀 알려달라. 저한테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권력의 하이라키를 좀 알려달라.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들 한국어를 한번 테스트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한국어 실력을 좀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내가 그대로 얘기해주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 김기현 선배, 영세 형,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희룡 이, 한동훈은 뭘까요? 동훈아. 그 새끼. 예, 제가 이걸 딱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를 당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어를 좀 하는 거다. 그런데 이 안에 한 게 뭐냐면은 아까 장제원, 권성동 두 분은 의원으로 계속 호칭했어요. 네. 네, 그 말인데 사무적인 관계로 대한 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좀 바뀔 수는 있었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윤핵관들에 대해서 윤핵관들도 지금 와서 우리가 초기에 윤핵관 욕했던 건 다르게 생각보다 지금 정권 2년 차부터는 물 먹은 사람 많아요. 예, 예.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저는 아무리 봐도 한동훈 씨는 윤석열의 복제품이거나 네. 또는 하위품이거나 말하자면 유전적인 열성유전의 동일체이거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정작 본인은 뭐 말하자면 이번에 특히나 이 탄핵과 관련된 입장 때문에 마치 뭐 전혀 다른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정치사에서 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물려줘서 그 사람이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회의감을 느낍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되었다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된 게 절대 아니죠.
네. 그러니까 2004년에 17대 총선 때 질 줄 알고 당을 맡겨놨더니만은 선방하고 그 다음부터 비대위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선거 이기고 네. 그 실적이 중요한 거지. 사실 그 전에 박정희의 딸이었던 거는 좋은 시작점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네.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한편으로 말하면 대통령 아들 딸 중에 그렇게 잘된 케이스가 하나 있는 없죠. 거지. 네. 나머지는 아무리 아버지 덕 있고 정치하려고 해도 말년에 국회의원 한번 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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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것도 뭐 해주는 거죠. 그 네. 이후에도 안 좋은 모습 보이는 경우 많고. 네. 마찬가지로 저도 박근혜 퀴즈로 시작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을 안 듣게 된 시점이 있어요. 네. 그건 제가 당대표 선거에서 제 스스로의 성취를 내거나 아니면 이랬을 때인데 네. 한동훈 대표는 본인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또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주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뭐 이제 법무장을 시켜주고, 예, 그리고 예? 뭐또 비대위원장 당에 뭐 비대위원장 시켜주고,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본인이 그걸 바탕으로 실적을 낸다는 건 선거를 이기거나 네. 아니 뭐 야당 상대로 투쟁 과정에서 뭔가를 보여주거나 이게 여기가 실적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굉장히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건 사실입니다. 세상에 네. 어떤 정치인이 비대위원장, 네. 법무부장을 비대위원장 주고 시작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입증 못하면은 흔히 있는 그냥 그 누가 키워보려다가 안 된 상황, 심지어 키워준 사람과 틀어진 상태에서 네. 그렇게 가는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네. 이 대선 후보가 되면 네. 국민들에게 내가 꿈꾸는,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국민들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지지 외에도 어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데 대한 국민적 동의 또는 합의, 어떤 그림을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우선 국제사회에서 먹힐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네. 이게 국제사회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나름의 어떤 그런 이력과 네. 이런 걸로 지지를 받았지만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국내에서 정적을 탄압하고 이런 것에는 상당히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국제적 환경에 나누면은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뭐 트럼프 뭐 이렇게 해서 운전자론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판문점에서 트럼프가 문 꽝 닫아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나가는 거. 그 방구석 여포라고 우리가 하는 모습과 그대로 비슷한 것이고. 그때 윤석열 검사 시켜가지고 적폐청산한다고 보수진영 절단내는 거 그렇게 네. 잘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이라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이런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방구석 여포였다면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안에서는 우락부락 이렇게 다 할 거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그냥 노래 부르고 앉아있고 술 마시고 앉아있고 그다음에 뭐 네. 바이든 욕하다가 찍히긴 하고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희 이제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 또는 선진국에서 교육받아온 세대가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가야지만 네. 국제적으로 그런 무대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환경에서 뒤처지지 않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네. 게 제 인식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리콘밸리만 봐도요. 옛날에는 그 CTO는 CTO대로 하고 네. 경영은 또 그 어디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런 네. 경우가 네.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네. 회사들이 결국 단지 이제 망해가지고 전환을 한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원래 뭐 GM도 그렇고 뭐 다 다 무너졌죠. 이제 바뀐 네. 게 요즘은 그것이 인도인이든 아니면 중국계든 대만계든 상관없이 네. 기술을 아는 사람들을 최고 지휘부에 꽂는 것이 이제 이 사회의 결정이 다 돼버린 네. 거거든요. 네. 저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앞으로 이런 전선에 있어가지고 과학기술 경쟁이 가장 위에서는 경쟁이 될 것이다.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얘기해보면서 과학기술 얘기해보면 진짜 아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최신 기술 트렌드를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는 애초에 사고하는 방식이 공학적이고 과학적이냐. 네. 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자는 뭐 외워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은 네. 후자는 이런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네. 가설을 세우고 뭔가 검증하기 위해서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 법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재단할지를 놓고 논쟁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계속 머무르는 모습 보였는데 저는 이제 뭔가 만드는 공학적이고 네. 이학적인 마인드로 앞에다 가설 세우고 국민 여러분 이런 걸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네. 이걸 검증해 나가는 과학적 탐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줄여서 말하면은 처음으로 글로벌 환경에서 먹히는 지도자가 되겠다. 두 번째로는 이공학적 마인드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첫 번째 지도자가 되겠다. 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 지도자의 캐릭터를 네. 지금 앞으로 닥쳐오는 대한민국의 환경, 지금 우리는 이렇게 느끼죠. 아, 한국의 산업은 이제 피크를 치고 체계적으로 무너지는 과정에 있구나. 그런 거. 네. 이제는 한국에서 기업도 이제도 이미 빠져나갈 사람들은 거의 빠진 거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남는 사람은 좀 속된 표현으로 흑사리만 남는 건가?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덜커덩덜커덩하고 무너질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죠.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두려움의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인지 저는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결국 기업이든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은 우리의 비교 우위를 찾아내고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네. 봅니다. 우리가 비교 우위 아직까지 뭐 상실한 것도 많지만은 가지고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전력이나 이런 문제 있어가지고 전력 사정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위치에 있는 것도 있고 수도권으로 국한해 놓고 보면은 네. 인재의 품질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산업을 진흥하고 하는 것들은 치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기본 요소들이 돼 있을 때 네. 중요한 것이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의 관료주의라는 거는 자꾸 관료의 목을 치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군인을 놓고 보면은 저 강원도 윗자락에 보면 22사단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네. 거기는 고성군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고성군과 해안가까지 다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네. 10,000명 세워놔도 그 절대 방어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노크 기순이 무슨 뭐 타령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뭐 공비가 내려오든지. 아, 그쪽 지역입니까? 네. 그러니까 네. 22사단 그러면은 거기 사단장은 박살나는 거군요. 무조건 죽는 거죠. 그거는 복골복이군요. 뭐 거의 높은 확률로 그냥 불명예 제대하는 겁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군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런 사고 안 터지게 관리하는 역할로 이제 전환하고 네. 그러면 실제 군의 본연의 임무와는 다른 걸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관료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뭐 황우석 박사 사건이 터졌을 네. 때 그때 관료들한테 이거 왜 관리 안 했냐 국회의원들이 불러놓고 하도 때리다 보니까 네. 지금은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에 대한 기준 자체 연구할 때 네. 이거 자체가 어느 나라보다 규제가 심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푸는 게 중요하고 사실 어느 정도 인권이나 윤리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겠지만 연구를 못한 수준으로 묶어놓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줄기세포 연구 같은 거는 우리가 앞서가다가 이제 뒤처지는 역할이 돼버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니면 연구자가 다 일본으로 빠져나가서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 그래요. 예. 뭐, 아니, 뭐, 치료받으려고 그래도 다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이제 관료주의를 덜어낸다는 것이 관료들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흥하는 것을 해야 되지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국감 불러다가 너 이거 그때 왜 미리 예측 못했어? 네. 너 왜 이거 사전에 예측 못했어? 이렇게 사후에 때리는 거는 네. 이제는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네. 저는 충분히 비교 예를 들어 데이터나 이런 측면에서도 네. 예를 들어 의료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우리나라의 암 수술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료 수집량이라든지 이런 게 네. 광범위합니다. 네. 우리나라만큼 그런 걸 잘하는 임상을 잘하는 네. 나라도 없는데 네. 그럼 미국에도 보면 메이오 클리닉이나 아니면 뭐 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MGH라든지 이런 곳들은 뭐 거기서 환자 보는 것보다도 그 의학 연구나 아니면 이런 생명과학 연구에 파생돼서 나오는 수입들이 굉장합니다. 거기.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들 화끈하게 열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의과학 이런 거는 뭐 규제 있으면 못하죠. 못하죠. 그리고 그 저는 지금 뭐 황우석 박사의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구 일상 잘못됐지만은 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고 뭐 놀란다고 그 잘못된 연구 하나가 모든 윤리를 옥죄는 연구 윤리를 옥죄는 상황이 네. 생기니까 이런 것도 지금 20년째 지금 묶여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다 걷어내면은 다시 과학기술 한국 진흥시킬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기업가의 창이라는 것을 어떤 공무원적인 애국심과 엮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최근에 등장한 뭐 수십조 단위로 큰 기업 중에 보면은 쿠팡 같은 곳, 네. 그리고 그 배달의 민족 이런 그룹 음, 보면은 쿠팡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미국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장사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네. 그 중간에 유통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통이라 생각하면 야, 저 그냥 수수료 마진으로 서민들 돈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사회적 공헌 기능을 강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아예 미국 회사로 등록을 해버린 거고 미국에 상장해버린 거고 네. 배달의 민족도 그 잘 나가는 시기에 팔렸죠. 야 이거 플랫폼 기업이라고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 상대하니까 가만히 놔두면 민주당에서 을지로 연예인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또 네. 네. 조지지 않겠냐 해가지고 결국에는 바로 이 독일 기업에 이제 팔아넘긴 네.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사실 무슨 이거는 우리나라는 돈 좀 번 사람을 가만히 못 놔둔다. 네. 예. 그러니까 기업가가 창업을 해가지고 밤새워서 일하고 안 시킨 일도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최고인데. 네. 그래서 그 만족감을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연쇄 창업을 해가면서 이렇게 또 희열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좀 벌어놓고 나중에 재단에 돈 넣어가지고 뭐 신약 연구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도 새로운 있고. 삶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을 버는 것 자체, 돈 좀 벌었으면 너 돈 좀 있어 그럼 좀 내놔야지. 이게 네. 타의에 의한 내놓음을 강조한다는 거죠. 네. 예. 이게 사실 돈이 많고 어차피 상속세 제도가 있으면은 야 그래 상속세 내느니 내가 좀 이거 사회를 위해 좋은 일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자동으로 생기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부정한다. 그러니까 IT 기업은 태생적으로 뭐가 있냐면 IT 기업이 떼돈 번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어느 정도의 독과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독과점을 네. 해야 하고 그걸로 떼돈을 벌기 위해서 IT 사업을 하는 게 상당하거든요. 네. 내가 카카오톡으로 실제 시장의 한 80%를 장악했다. 그럼 그게 떼돈인 거고 네.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 사실 다른 요인은 별로 없거든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어떤 종류의 책임을 지는 자리가 되면 지금 얘기했던 그런 장애물들 규제라든지 그걸 만들어내는 관료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일반인들의 말하자면 부에 대한 질시라든가 몰이해 산업에 대한 몰이해 이런 것들하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네, 그렇죠. 그 어떻게 싸웁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는 여전히 터프한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돼 있죠. 민주당은 뭐 경제민주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사회주의적 통제를 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자유의 원칙이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인민 아니면 국민 아니면 백성 어떤 단어를 쓰든 간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자유의 의미를 정확히 창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유 때문에 누군가 방종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저 방종을 용납하지 못해가지고 못하죠. 규제를 만들자, 네. 뭐 하자,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기업인이 이렇게 돈을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방향으로 써야지. 지가 먹고 즐기고 외제차 뽑고 이런 걸 어떻게 이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야말로 그런 자유마저도 눈에 거슬려도 용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시점에 이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세제 개편도 굉장히 세게 해야 되는 것이 중첩에 중첩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은 기업에서 하면서 법인세 내고 거기에 내가 돈 가져가려면 배당세나 아니면은 소득세 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누구한테 물려주려면 상속세까지 내야 되는 것이고 이 중첩이 돼 있는 세제를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저는 이제 상속세를 없애고 소득세 형태로 개편하자라는 거.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상속세를 낼 때 물려주는 사람 관점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소득세의 관점 바꿔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했을 때 받는 사람 관점에서 취득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취득세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일반 소득세랑 같이 취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그럼 돈이 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자녀 출산의 욕구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한테 몰아줬을 때 고율세율 적용받느니 아니면은 분산해서 가면 그게 오히려 가능하다 이런 것도 생기는 거고
저는 세금 제도에 대한 개혁 자체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이다. 지금은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네. 예전에 버니 샌더스가 요즘도 나와서 이제 버니 샌더스가 방송에 나와서 떠들던데 1대 99 또는 네.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분위기가 2010년대 초에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했죠, 그때. 그때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 열풍 부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한국의 민주당 사람들이 싹 보다가 우리도 저거 갖고 와야겠다 했던 게 뭐냐면 1대 99 논리. 네. 그래가지고 1을 벗겨가지고 99를 잘 살게 한다. 네. 근데 이게 수치상으로 안 돌아가거든요. 1을 벗겨가지고 99를.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번에 금투세 이런 거로 민주당이 공격받았을 때 네. 진성준 의원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금투세라는 거는 네. 5천만 원 이상 주식을 버는 사람이면은 잘 나가는 사람이고 네. 그 1% 정도한테 과세되는 건데 왜 99%의 젊은 세대가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네. 니는 주식에서 돈도 못 벌지 않냐. 네. 근데 젊은 세대는 이미 그걸 아는 거죠. 네. 1을 벗겨가지고 뭐 5천만 원 이상 사람들 얼마 걷는다고 해가지고 네. 99의 삶을 개선시킬 볼륨도 아닐 뿐더러 네. 두 번째로는 그 1을 벗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 대주주가 이탈해버리면은 네. 주식시장 자체의 자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네. 그러면 내 99%의 사람들이 가진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이 내려간다는 거를 네. 구조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네. 아직까지도 그런 좌파적 관점에서의 1대 99 투쟁 논리를 지금 그 통치 이념으로 삼고 들고 오려고 하는 게 미국은 이미 갔어요, 그게. 네. 미국은 그런 말에도 안 믿어요, 아무도. 네. 근데 한국에서는 최근까지도 그 금투세 논란 이런 걸 보면은 민주당이 네. 이념적인 면에 몰두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몰입해 있죠. 예. 상속세 같은 것은 자본이 득세로 바꿔도 될 텐데. 충분하죠. 그거는. 네, 뭐 기업을 경영하는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류의 면세 혜택을 주더라도 나중에 주식 팔 때 네.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뭔가 이거 뭐 공약이라든가 예. 정리된 형태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좀 예. 지적질도 할 수 있게 언제쯤 이미 그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저희가 네. 준비되어 있고 네. 지금 저희가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오픈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공약은 정리된 사이트를 다 해놨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도 제가 다 위키로 정리해가지고 올려놓게 했는데 지금도 네. 준비해놨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커닝을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미리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한테는 미리 좀 첨삭을 해주십시오. 재밌습니다. 기대가 되고. 예.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아직까지 뭐 여론조사 매주 나오는 것처럼 늘 이준석 찾아옵니다만은 예. 보잘 것 없어요. 아직은. 예. 언제쯤 어떤 계기로 말하자면 좀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올까요? 저는 우선 지금 혹세무민하면서 사실 일반적인 보수 유권자들을 네,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게 있고요. 네, 그것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 가지고 완전 잘못된 정보를 투입하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핵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순간부터 좀 사람들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 허상이 깨지겠죠, 그래도. 그렇죠. 네. 지금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계엄 과정에 있었던 일들이 뭐 까발려지지 않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선거 과정의 치열한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오히려 이 보수라는 그 큰 덩어리를 네, 얼마나 보수의 정통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흔들었는지를 네.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보수 인사들을 만나서 이준석에 대해서 늘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해보면 이런 거죠. 야, 네 대표는 말이야. 무슨 뭐 네. 5.18이라든가 네. 4.3이라든가 이런 역사 문제에 너무 표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네. 그 보수로부터 너무 거리가 있어. 이런 지적들이 많은 걸 느끼죠. 그렇죠. 그런데 뭐 정작 윤석열 대통령도 5.18은 자기가 기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4.3은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네, 여순과 4.3은 인정 잘 안 하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역사를 보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요. 네, 좌익과 우익의 대결로 보면은 사실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좌익과 우익의 대결로 보면은 그 관점에서 그래 좌익이 예전에 했던 일들에서 내가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들과
결부해서 그런 역사적 그 상황들을 네.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걸 제껴놓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민간인 피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제주 4.3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초기에 선동한 사람들은 빠지고 네. 나중에 그 토벌 때와 결국에는 그 나중에 맞서던 사람들 아니면은 거기서 학살당한 사람들 이렇게 희한하게 붙은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뭐 광주 5.18 같은 경우에도 네. 실제로 뭐 당연히 조갑재 우리 대표님이 취재하신 것도 그랬지만은 실제로 거기서 공수부대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은 네. 한편으로는 꼭 그렇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많이 죽었잖아요. 아니, 지금 5.18 문제는 네. 예를 들어 진압의 방법론 뭐 한 2, 3일이라도 좀 더 기다려줬으면 네. 하는 여러 가지 그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많은 증언들이 있죠. 네. 그런데 그런 문제보다 네.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들어서 투표다 그러면 부정선거, 네. 뭐 5.18이다 그러면 광주 광수의 네. 투입설 네. 이런 식으로 보수 집단 내에 어떤 종류의 이상한 그림들이 만들어져요. 저는 그거는 어떻게 가만히 놔둡니까? 저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것과는 계속 싸워왔던 것이 네. 저한테 오히려 지금까지 제가 왜 그러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 진영의 음모론자들과 싸워왔냐고 하면요. 네, 지금까지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제가 그들을 깨부셨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어요. 네, 왜냐면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밖에 나가가지고 뭐 광주 사태라고 얘기하고 뭐 또 이렇게 뭐 김대중 대통령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도 그거 한다 하더라도 보수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절대 다수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되는데 네, 그러면 제 밑으로 있는 사람 수나 저 위로 있는 사람 수나 비슷할 텐데 네, 제 밑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단 한 표도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저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다툼이 있던 시절과 다르게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실체적 진실이라는 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그거는 정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북한군 개입설이나 이런 것들은 네. 만약 증명하려 그러면 북한군 한 명이라도 지금 뭔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돌면서 이제 광수라는 허공으로 돌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판결문을 안 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 있는 네. 것들을 그대로 까서 놓고 보면은 판결문 내용에 적시된 대로라면은 부정선거가 뭐 일장기 투표지나 아니면 배추림 투표지 이런 게 있다 네. 한들 우선 첫째 논리가 무너지는 게 왜 그럼 부정선거가 하려다 했던 사람은 멀쩡한 표를 집어넣지 않고 결함이 있는 표를 일부러 집어넣고 있는지. 그러니까, 네, 이게 도둑이 밤에 똥 싸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네. 왜 결함이 있는 표를 일부러 집어넣어가지고 나 부정선거 횟수를 티내려고 한 것이냐. 네, 그리고 정작 그 결함이 있는 일장기 투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표해보니까 왜 민경훈표가 더 많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그 헌재에서도 그러면 이걸 예. 시도하는 자가 민경욱이라는 거냐. 아니 네. 민경욱 또는 민경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했다는 거냐. 부정선거 네.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육하원직 중에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했는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음모론이 굴러가는 것 자체가 네. 이거는 보수의 지성이 그냥 와해됐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그 보수가 이제 절대적 주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네, 사실 황교안 대표 정도면 보수 진영에 내돌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이분이 사실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총리로서 엘리트 맞습니까? 밤에 저희가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제. 새벽에 기도하다가 말씀을 들었다는데. 네, 근데 이게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네. 인생에 실패가 없지 않습니까? 검사장 한번 미끄러진 거 빼고는 네, 법무부 장관 하시고 총리 하시고 권한대행도 몇 달 해보시고 네, 그러다가 당 대표도 이제 돼가지고 딱 하시는데 네, 총선에서 본인도 종로 나가서 떨어졌거니와 이게 지고 나니까 아니 거기다 당도 통합해가 미래통합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이걸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부정선거일까? 이 단순 논리 회로를 굴리는 게 내가 이럴 리가 없다.
내가 졌을 리가 없다. 우리가 패배했을 리가 예, 없어. 패배 부정론 이런 지금 전체적으로 보수가 좀 위축되거나 또는 숫자로도 좀 줄어들었다고 느끼시는군요. 많이 느낍니다, 저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스스로 분리수거가 돼 있습니다. 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그게 딱 부장급에서 끊겼습니다. 뭐냐 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그때 딱 50대 네.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었지만 그때는 회사에 가면 20, 30, 40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좀 싫어하고 네. 50대부터 위로는 좋아하고 그래서 50대에서 압도적인 몰표가 그때 나와가지고 네. 뭐 투표율이 거의 90% 가까이 나왔던 그런 선거였는데 네. 왜냐 거기까지만 해도 박근혜 박지만은 내 친구라고 생각하는 세대였으니까요. 네. 예. 50년대생들. 근데 그들이 50대 사회 주력일 때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 부장님 회식을 가도 우리 부장님 박근혜 좋아하는 거 아는데 네. 2, 3, 40대 회식 자리에서 뭐 정치 얘기하고 이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2, 3, 4, 50대, 60대 초반까지는 하여튼간 안티 보수입니다, 대부분. 네. 그러면은 정치적 담론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사회생활을 하는 예를 들어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은 회사를 다니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보수에 대한 반감을 확대 재생산하고 그 보수라 그러면 일단 꼰대가 되는군요. 대화의 장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기 어려운 거죠. 뭐 약간 20대, 30대 중에 남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 그 있겠지만 아직까지 사회 초년이니까 발언권이 약하고 네. 부장, 차장, 과장까지는 이제 다 어쨌든 보수는 소멸 단계입니까? 여기 밑에 다시 올라오는 걸 키워내야 되는 단계인데 아직까지 약한 거죠. 국힘당은 어떻게 보세요? 국힘당은 소멸될 수 있나요? 저는 지역적으로 이제 소멸돼가는 단계다. 지역당으로. 지역 당인데 예전에 당선되던 지역들이 서서 이제 줄어들고 있다. 아, 그렇습니까? 역설적으로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서울도 경제력을 놓고 보면은 네. 예를 들어 성동구라든지 아니면은 중랑구의 주택가 일부 아니면 옛날 홍준표 대표가 하던 동대문을 이런 데는 보수가 선거하기 괜찮은 곳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돈 벌면 다 강남으로 몰리다 보니까 네. 강남은 갈수록 견고해지고 나머지는 다 조금씩 3, 4%씩 빠지는 네. 분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이제 당선되기 어려운 상황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저는 그게 이제 크다 보고 저는 하여튼 보수 입장에서 셀프 분리수거라는 게 네. 자기들끼리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은퇴층이 되면서부터 네. 모이는 공간이 정말 그 사람들만의 공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등산을 간다든지 네. 뭐 당구장. 양구장 아니면은 유튜브의 채팅창. 그러니까 옛날과는 다르게 네. 오히려 상승 효과는 더 큰 거죠. 왜냐? 옛날에는 우리 동네 가봤자 뭐 어디 식당에서 한 10명 정도 앉아가지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다가 이제는 채팅창에 가면 기본이 몇몇 명씩 가지고 똑같은 얘기 두들기고 있으니까 동지가 많아진 느낌이죠. 그럼 알고리즘의 노예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이제 네, 아스팔트 사실은 한다 알고리즘, 그래가지고 네. 시위하니까 그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광화문에만 가면 늘상 몇백 명, 몇천 명 같이 있고 네. 그러니까 외롭지 않으니까 아 내가 하는 말 틀리지 않은가 보다 하면 관성 속에서 이게 대세 모양이다. 예. 이게 중심인가 보거든. 이게 얼마나 그러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태극기 부대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시위하던 네, 분들 네.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 동아일보 빌딩에 채널A 빌딩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보면은 대단했어요. 여기 보면은 네. 거의 진짜 이게 뻥 안 치고 100만 명 한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냉정하게 제가 생각해보면 10분의 1 정도 규모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몇만 명 되니까 사실은 마이너리티가 되고 있는 중이군요. 그렇죠. 국힘당에 지금 그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하자면 이 당의 얼굴을 내미는 사람이 한 17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단체장 또 무슨 뭐 인천시장, 뭐 충북시장, 부산시장 등등 해서 이래저래 17명 정도 된다 그러고 예. 또 국힘당 답게도 예. 말하자면 이창용 하는 총재 이 사람들을 또 예. 말하자면 영입을 해와가지고 예. 또 패킹을 잘해서 예. 뭐 어떻게 보겠다고 하는 축도가 있다 그래요. 국힘당은 어떤 행로를 보일 거로 보십니까? 저는 경선 과정에서 누가 오른쪽으로 빨리 도느냐 경쟁을 할 거라 봅니다. 오른쪽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늘상 비유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운동회를 하면 옛날에 네. 선생님이 이렇게 막대 받고 오른쪽 계속 돌아라 이렇게 하고 네. 호루라기 불면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그 경기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뺑뺑뺑뺑 돌면서 저 때는 그런 거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한쪽을 뺑뺑뺑 돌면서 이제 막대기 짚고 돌다가 삑 하면 이제 가가지고 앞으로 잽싸게 빨리 달려나가야 되는 게임이 네,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계속 오른쪽에 서고 있으니까 오른쪽에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네. 나중에 이제 이번에는 50일, 60일 만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한 30일 동안 그렇게 뺑뺑뺑뺑 경선 동안 돌고 나면은 나중에 30일은 삑 하면 본선 시작하면 바로 앞으로 달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앞에 경선 단계에서 30일 동안 했던 말을 다 뒤집어야 됩니다. 네. 본선에서 득표 소구력이 있으려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환장을 노리신 거죠. 이게 경선 치르는 입장에서는. 참여라는 거죠. 역동작 걸리는 겁니다. 보면은. 네. 예. 그러니까 역동작 걸려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네. 탄핵 대선에 보면 2017년 때 보면은 네. 그때 홍준표 후보도 그때 엄청나게 우왕좌왕했어요. 네. 잘 기억나시지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뭐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당인 줄 알았다 그랬다가 네. 욕 먹으니까 또 뭐 그건 아니다 해놓고 또 뭐 제명한다고 했다가 또 제명 이게 네.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뭐 이게. 혁신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본선에 당선되기 위한 얘기와 후보가 되기 위한 얘기가 이렇게 괴리가 생기면 진짜 선거하기 힘듭니다. 지금 국힘당은 본선용과 후보로 지명되기 위한 그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 이중 플레이를 한 60일 남짓 해야 된다는 거는 네. 이거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이거. 홍준표는 벌써부터 약간 바뀌는 것 같고. 가장 눈치가 빠르시고 가장 센스가 있으시니까 그런 거죠. 그거. 아니 센스는 있습니다만은 이 대응하는 이 태도라든가 이런 거는 완전히 꼰대 같아요. 너무 늙어진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은 아마 지금 본인도 당황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탄핵이 좀 더 빠를 줄 알았는데 네, 그 가장 먼저 좀 시동을 거셨는데 네, 뭐 가장 먼저 서울에서 올라올 것처럼 대구시장 그만두고 그러니까. 했는데 지금 장기화되면서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 결국 국힘당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면서 네, 적어도 한동훈 후보가 좀 멀어졌다는 정도 생각까지는 합니다. 지금은 윤석열이 지명하는 사람이 됩니까? 만일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기각이 되면 선거가 없으니까. 네, 인용되면은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점지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점지하는. 네, 그게 마찬가지인 게 지금까지 예를 들어 보수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사기 탄핵이니 뭐 이렇게 하다가 네, 갑자기 입장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자기들도 다 유튜브에 방송한 이력이 남고 말해놓은 거 이력이 남고 그걸로 돈 거둔 것도 있는데 네. 그걸로 뭐 슈퍼챗도 받아놓은 게 있는데 갑자기 바꿔가지고 탄핵은 정당하고 이제 윤석열 버려야 된다 이러면은 난리 나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 관성이 상당히 갈 것이다. 그래서 네. 제가 이걸 표현하는 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시위한다고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가장 실수한 게 뭐냐면은 원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네. 그때 뭐 바른정당도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각자 대선 준비를 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긴 좀 대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대선을 맞이하게 되면은 탄핵 인용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그 상중이다. 네. 예. 정치적 상중이 되면은 탈상하지 못하고 경선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 상복을 입은 채. 네. 그러니까요. 그 저는 재밌는 표현이군요. 예, 정치적 탈상을 하지 못한 상태로 어느 누구도 불경죄를 저지르지 못한 상황 속에서 경선 치르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니냐. 네, 예. 그렇군요. 이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지금 그 야권에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물론 뭐 내일 뭐 어떻든 이제 재판 결과가 지금 뭐 이제 잘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재명이라고 하는 네. 거물이 있죠. 예. 근데 말하자면 그런 야권을 제외한 이제 광활한 영역이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국힘당하고 개혁신당이 어떻든 뭐 연합을 하고 이준석이라고 하는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 다른 방법으로는 아마 국힘당이 터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준석 후보를 선택하는 어떤 가능성을 그런 스킴을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말하자면 어떤 마지막에 어떤 경선 절차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오픈 프라이머리와 유사한 형태라든가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건 세대 교체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캠페인이 가능하죠. 그걸 위해서 분주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네. 사실 예전에 2017년에도 탄핵 대선 때 네. 마지막에 유승민 후보한테 그걸 제안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일군의 무리가 있었고 네. 그래서 그거를 안 받아줘가지고 나중에 김무성 대표나 이런 분들이 유승민 대표랑 결별하고 이런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탄핵 대선은 물리적인 시간이 거의 짧죠. 없습니다. 예, 거의 두 없기 달이죠. 때문에 60일. 예,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지금은 이미 탈상 과정이 있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건데 네. 지금 제 생각에 탄핵 인용되면 그때부터 상복 입습니다, 이 사람들. 네. 그럼 상복 입는 기간 동안에는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네. 밖에 나와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상중에 약간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또 길길이 날뛸 것이고 윤석열 네. 대통령이. 그래서 아마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긴 선거 과정을 뛰려면 실탄도 있어야 됩니다. 예, 예. 한 헛웃음이 나옵니다만 한 300억 들겠죠. 못해도 제가 예전에 대선 때 회계해 보니까 두드나요? 440억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두드는군요. 예. 그런데 그거는 그 중에 한 250억에 300억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여기 보면 그 문제는 해결. 제가 그걸 다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돈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면은 이건 뭐 네. 붙어볼 만하죠. 네. 이재명의 약점은 뭡니까? 저는 본인이 너무 대통령이 된 양 행사하고 다닌 지난 1년이 너무 크다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원래 이미 좀 신선한 맛이 없다. 그렇죠. 저는 구경할 거는 구경 좀 했다 이미. 저는 사람들이 권력이란 칼을 잡았을 때 어떻게 그걸 쓰려고 할 것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게 쥐어진 그 보검을 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다가 이상한 계엄 때리고 이런 걸 보면서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과연 그러면은 그 보검을 들었을 때 어떤 네. 일을 할 것이냐 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보검까지는 아니지만 민주당 대표라는 큰 칼을 들고 했던 게 자기 방탄이랑 예를 들어 뭐 정권 네. 내치기 뭐 이런 걸 했던 거니까. 네. 그리고 의회 권력을 가지고 결국에는 행정부를 한번 힘자랑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네. 그걸 보면서 당대표란 칼을 들고도 저 정도밖에 못하는데 대통령이란 칼을 받았을 때 만약에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거 말고 뭐 할까라는 의심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네. 민생 입법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민노총이나 아니면은 또 이런 곳에서 주도하려고 하는 네. 그런 민원사항 해결하는 데만 했었지. 뭐 노란봉투법.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뭔가 내가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려고 했죠. 민노총과 무슨 그 세력의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려고 네. 했던 거고 여기에 약간 더 뭐 양곡법, 네. 뭐 농안법 다 그렇죠. 네. 제일 특이한 게 거기다가 윤석열은 또 여기서 또 뭣도 모르고 민주당의 수건 사업인 의대증원을 또 갑자기 자기가 해버리는 그런 네. 그래놓고 자기가 욕먹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네.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나름 큰 칼을 들고 지금까지 제대로 방향성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신뢰를 네. 못 얻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네. 보면은 섣부르게 무슨 엔비디아 30%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이분이 방향성이 한번 좀 잘못 잡히면은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턴어라운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네. 되는구나 생각했던 게 네.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정책 연구하시는 분이 발표를 이제 어디 토론회 같은 데서 했는데 네. 그럼 이 엔비디아에 만들 만한 그 펀드, 국부 펀드 같은 거 어떻게 만들냐 했더니만은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빚내서 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되게 웃긴 상황이 뭐냐면 국채를 내가지고 빚내가지고 투자해서 따서 갚겠다 뭐 이런 건데 네. 이게 젊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따갑대거든요. 이게 뭐냐면 따갑대가 뭐냐면은 따서 갚으면 돼 이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말이 있군요.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안 좋은 의미가 뭐냐면은 코인 투자 같은 거 할 때 네. 시드머니가 없는 젊은 세대가 여기저기 돈 끌어모아가지고 따서 갚으면 되지.
네. 소위는 늘상 오르는 줄 알고. 편하게 생각하는군요. 그래가지고 지금 빚더미 올라가지고 아니 제가 이번에 놀란 게 국민연금이 4.5 수익률에서 5.5로 올리면 된다. 이런 말을 보고 내가 참 그걸 아니 종이 위에다가 4.5인 것을 그래 5.5로 고치면은 수익률이 진짜로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이 인간들에 대해서 나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국민연금이 4.5에서 5.5로 놀랐습니다. 수익률 올린다는 거는 이거는 투자의 어떤 새로운 방법론이라는 걸 창시했다는 거 정도인데. 아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월급 봉투에다 0을 하나씩 더 그려 주시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앞으로 이런 정책이 있어가지고 네. 어설픔 많이 보일 것이다. 그런 것들은 조목조목 지적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거는 또 생각보다 임기응변이 측면이 큽니다. 네. 앞으로 TV 토론도 하고 하겠지만은 네. 제가 개혁신당이 사실 TV 토론 참여권이 있는 게 굉장히 큽니다. 네. 예, 개혁신당 후보는 지난 총선에 비례대표 3% 이상 당이 얻었기 때문에 네. 무조건 개혁신당, 조국당, 정의당까지는 토론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의당도 가능한가요? 정의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3% 넘겼습니다. 그래서 직전 두 번의 선거에서 한 번이나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후보를 실제 조국당이랑 정의당이 낼지 모르겠지만은 조국당은 누가 나올 사람이 있나요? 조국당이 이제 플랫폼 한다 그럴 겁니다. 비명기에 누구든지 뛰쳐나와가지고 플랫폼 이렇게 뛰어볼 수 있으면은. 네. 그리고 옛날에 우리 기억해보면 그 2007년에 이인재 후보 나왔을 때 네네. 그때 이인재 후보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이회창 총재가 후보인 거 맞는데 네. 이회창 총재가 뭐 아들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낙마할 수도 있으니 네. 예비 후보 비슷하게 내가 뛰겠다 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의 그 경쟁력이 의심받으면은 그렇군요. 조국당에서 내가 네. 약간 그 페이스메이커 또는 그 뭐, 예비 후보 네, 비상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걸로 뛰겠다는 명분으로 뛰겠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나옵니까? 당에서 민주당에서 누가 나갑니까? 저는 조국당에서는 당연히 자기 안에서는 별로 없으니까 그 비명계 민주당에서 누군가 뛰어나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 있던 누구죠? 김부겸 총리. 김부겸 뭐 이런 사람들은 사무실도 차렸다 그러거든요. 예. 그쪽에서 수를 냅니까? 근데 이제 저희 이제 57년생, 56년생 요 세대가 네. 이제 이번 대선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도전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뭐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단을 하기엔 좀 제약 요소가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선거라는 게 옛날 같이 뭐 그 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네. 갑자기 후보 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아, 그게 5, 6년생, 5, 7년, 5, 8년 거기도 인구가 폭발하던 네, 그렇죠. 때거든요. 앞에. 그 세대가 이번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대권 도전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예. 물러서지 않고 있군요, 지금. 그게 크게는 이제 50년생 홍준표 대표까지 묶여가지고 네. 같이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막차 타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아,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는군요. 뭐 이대로 가면 국힘당은 30명까지도 될 거다. 우선 그 30명을 끌어안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게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떻든 보수권의 단일 후보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확률이 높아진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저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쉽지 않다는 것까지는 알 것 같은데 김문수 장관이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1등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탈상이 안 끝난 상태에서의 그 대선 경선은 솔직히 말하면은 네, 김문수 장관이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장관은 뭐 어떻게 보면 나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종종 하고 다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모양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또 그거를 그러면 저한테 스문을 내주십시오 하면서 기다리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있는데. 네. 그렇군. 네. 아니 사실 아직도 우리가 이 대선 스타트에 대한 그 실감이 잘 안 납니다. 네. 실감이 잘 안 나서 오늘 뭐 여러 가지를 두서없이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재밌군요.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사적으로 얘기를 쭉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이게 그 국회에서 마주치면서 이재명 대표랑 저랑 반갑게 인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네. 뭐 저희가 한 4-5번 정도? 다음번에 식사를 한번 하시죠란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직까지 안 먹었습니다. 이게 상투적인, 서로 바빠가지고 다음번에 식사를 한번 하시죠. 이런 말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길게 한번 얘기해 봤잖아요. 예. 아, 그 현란해요. 예. 이 말이 굉장히 빠르고 순간적으로 이 말의 뒷말, 예.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놓으면은 상대방이 쉽게 어떤 반박점이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그 반박을 예상해서 미리 그 뒷말까지 네. 이 자락을 깔거든요. 뭐 그렇죠. 조건제를 붙인다든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 쪽에. 굉장히 말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산유수처럼 해요.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잘 모르는 게,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유튜브에 자기만의 알고리즘 덩어리에서 이제 놀고 있는 거 마찬가지고, 예.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돌고 있는 알고리즘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는 영상들이라는 거 보면 이재명 대표 또 잘하는 것만 모아놓고 보면 또 잘합니다. 또 이제 보면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악마화가 돼 있지만 저기 가면 잘하는 것만 모아놓고 보면 또 나름 잘합니다. 네. 그게 알고리즘의 편중이라는 건데. 예. 그래서 참 알고리즘으로 전부 자기 항아리 속에 머리를 박고 있죠. 예. 항아리에다. 그러니까 머리에 항아리를 하나 쓱쓱 큰 소리로 질러봤자 그 항아리 안에만 울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참. 네.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뭐 주필 그것보다 뭐 좋은 꿈은 계속 꿔야겠지만은, 그 보수 진영에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어른이 없다. 어른이 없다는 거는 조정자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조언자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좀 주필이 좀 어른이 되십시오. 저희야 뭐 그 말을 예. 듣기를 즐거워하고 예. 또 즐겁습니다. 그 말들은 기분도 늘 뵐 좋고. 때마다 젊으시지만 이번에 왜냐하면 어른 역할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늘 네. 주장해 왔던 것이 네. 이번에 만일에 우리가 이준석을 내세워서 네. 단일 후보로 내세울 수 있다면 그야말로 세대 교체라고 하는 386에 지쳤다 이제. 그 386 세대를 밀어내는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어떤 단순히 뭐 누가 이기고 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예. 대한민국 자체를 혁신의 체제로 바꾸는 거다. 세대 교체를 통해서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젊은 전문적인 장관들을 세우고 네. 대통령은 더 젊고 그런 식으로 혁신의 체제를 만들어가면 이거 뭐 단순히 선거에서 이긴다 진다를 떠나서 대한민국도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다라고 내가 늘 얘기를 해왔거든요.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지난번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제가 당대표 되면서 그 기회가 한번 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회가 윤석열이라는 어처구니 없이 무시막지한 사람 무산됐죠. 때문에 꺾인 거고, 그런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조급해서가 아니라, 저도 뭐 흔한 정치인들이 겪는 것처럼 두뇌 기능의 쇠퇴와 함께 정치적 노화를 겪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남원정 선배들 다 훌륭하고 저랑 친하고 아직까지도 훌륭한 정치 선배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날 서 있고 운동권 출신의 아주 셌던 원희룡 네. 장관 같이 저보다 훨씬 더 승승장구했던 젊은 시절 보냈던 그분이 네. 어느 순간에는 이 벽에 막혀가지고 내가 SD랑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길을 가고 네. 이 결심하는 순간부터 사실 그분은 탓할 수가 없는 게 그 정도로 지금보다 더 힘들었죠, 그때 환경은. 네. 근데 그런 걸 겪는 거 보면서 저도 가끔 가다가 두려움을 느끼는 게, 나도 어느 순간에 순치되지 않을까. 네. 예, 근데 순치되지 않길 바라면 살아왔지만은, 순치되는 순간 나는 내가 그냥 정치 그만해야겠다는 생각할 정도로 그 순치에 대한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순치를 못 느낀다. 네. 이미 순치되고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순치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이 되어주십시오. 순치가 안 되는 방법이 사실 그 말이 뭐 어른이 되어달라는 이런 부탁이 참 두렵고도 기쁘면서도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야 그게 말이 되나 이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저야말로 네. 완전히 보수에서 배신자 또는 변절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 오늘 아까 낮에 네. 지하철 타고 오는데 어떤 젊은 분하고 이재명이 자기는 때려 죽여야 될 사람인데 왜 당신은 이재명을 보호하냐고. 아, 어떤 여성분이 그래요. 네. 지하철에서 네.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큰 소리로 그 책을 한 권 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참 그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타고 있으니까 꽤 이제 여러 사람들이 네. 알아는 보죠. 아는 척 안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나와서 이재명을 왜 보호하냐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야 이제 얼굴 네. 눈을 마주치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야, 이거 배신자, 변절자, 투항자, 뭐 이재명의 푸들이 되었나. 아, 이런 말을 듣고 있으니까 짜릿한 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욕을. 아, 근데 저는 욕도 좀 그 뭐랄까 의미가 있는 욕을 잡수셔야지 그런 거 이제 하시면은 그거는 최하십니다. 그거는. 근데 확실히 저는 이재명을 너무 증오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재명을 계속 키워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예, 제가 옛날에 2012년에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그때 그 기억나는 게 안철수라는 사람이 처음 정치에 등장했는데 안철수 싫어하는 분들이 그때 왜냐면 박근혜 대 안철수 하면 박근혜가 진다고 나왔으니까 여론조사에서. 네. 그래서 안철수가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안철수 막 까고 있는 제가 그래서 가서 그때 안철수의 생각인가는 책을 출판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지만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안철수를 까는 사람들이 그때 안철수의 생각에 나와 있는 거의 내용을 잘 모르고 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박근혜 대항마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좌팔 빨갱이 이렇게 몰아붙이려는 분위기도 있었고. 네. 뭐. 그래서 제가 아니 좀 책은 읽어보고 이렇게 하십니까 했더니만은 내가 왜 그런 인간 책을 읽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를 공략하려면 안철수 책을 읽어봐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을 공략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오히려 이재명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알고리즘이 따라 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이번에 네. 그런 재밌는 시도를 했던 건데 정치가는 어떻든 그 모순이 상복 입고 네. 말하자면 상복을 벗기가 참 힘들다는 그 말이 재밌는데 네. 자기 내부 조직의 충성도를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가 네. 사실은 우리 정치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든 큰 정치가 되려면 상대방과도 말을 섞어줘야 되거든요. 말도 섞고 네. 그쪽 국민들을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해야 되니까 참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만일에 우리가 386을 정치권에서 전체적으로 퇴진시키고 뭔가 세대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웠던 대립 정치, 정오 정치, 적대감의 정치를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해고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변화를 가져오는데 제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순치는 지켜볼 다른 사람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더 젊은 사람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네. 오늘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뭐 달아주실 공간이 있으면은 또 거기다 욕으로라도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당신들도 순치됐다 옛날에 비해 가지고. 네. 자, 벌써 1시간 예. 한 3, 40분 예.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또 와주셔서 아마 정말 바쁠 텐데 저로서는 고맙고 또 여러 가지로 코치까지 해달라고 하시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어떻든 좋은 행운이 따르기를 기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